사위면 사위답게 행동해야지. 밥은 거기서 먹어요. 가족 자리 아니니까. 결혼 10년 김도연은 처가에서 늘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장인어른 저는 네가 우리 집 망쳤어. 그날 밤 김도연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죽은 얼굴로 살면 인생 끝나요. 예, 일할 데 없으면 바다로 와요. 처가에서 밥도 따로 먹던 사위. 쫓겨난 뒤 만난 한 사람. 그 만남이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한 사위가 어떤 만남 하나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시니어의 삶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이 드라마는 실제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처가에서 쫓겨난 한 사위의 인생이 어떻게 뒤집히게 되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박상철의 집에는 밥 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원목 식탁 위로 반찬 그릇들이 하나씩 올라가고 박상철이 상석에 앉으면 박미선이 그 옆자리를 잡았죠. 박지영은 부엌에서 국그릇을 들고 나오며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고 그제야 가족들의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부엌 옆 작은 찬장 앞에 놓인 접이식 테이블이 김도연의 자리였거든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서너 가지가 쟁반에 담겨 나오면 김도연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혼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거실 식탁에서는 박상철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박미선의 웃음소리가 그 위를 덮었지만 김도연의 귀에는 자신이 씹는 밥알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죠. 10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가에 들어온 날부터 김도연의 자리는 저 접이식 테이블이었어요. 처음에는 박지영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었죠.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라고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면 될 줄 알았던 그 참음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어느새 10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김도연은 접이식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올라오는 김이 김도연의 얼굴을 스쳤고 거실 쪽에서는 박상철이 박미선에게 뭔가를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도연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고 빈자리 하나가 김도연을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빈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반찬 접시를 하나 더 꺼내려는 듯 찬장 문을 열었다가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김도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박지영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거실에서 박상철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박지영은 고개를 돌리며 반찬 접시만 들고 나갔습니다. 김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떠먹었죠. 식사가 끝나면 김도연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김도연은 부엌에 서서 그릇을 닦았어요. 스펀지에 세제를 묻히며 접시를 문지르는 동안 거실에서는 박미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비찜 해드릴까요? 소갈비 좋은 거 들어왔다던데. 박상철이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박지영도 거기에 한마디 보탰습니다. 김도연은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를 높였어요. 그 웃음소리가 자신에게까지 닿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설거지를 마친 김도연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은 박상철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김도연 쪽을 힐끗 쳐다봤지만
눈이 마주치기도 전에 시선을 돌렸어요. 마치 지나가는 그림자를 본 것처럼요. 김도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김도연은 손등에 남은 세제 냄새를 맡았죠. 매일 반복되는 냄새였고 매일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방에 들어선 김도연은 문을 닫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처가 집에서 김도연에게 주어진 공간은 2층 끝 복도의 이 방 하나뿐이었죠. 박지영은 가끔 이 방에 올라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밤은 아래층 안방에서 보냈습니다. 김도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바닥을 타고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김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저 접이식 테이블 앞에 앉겠죠.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서너 가지. 그것이 이 집에서 김도연에게 허락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그 사실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김도연은 물을 마시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식탁 위에 놓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 박미선이 사온 케이크 상자였어요. 박상철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미리 준비한 것이었죠. 상자 위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미선의 글씨체로 적힌 이름 4개가 보였어요. 박상철, 박미선, 박지영, 그리고 박미선의 남편 이름까지. 김도연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김도연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컵에 따르고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조용한 새벽집 안에 작게 울렸고 김도연은 방문을 닫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원래 그런 거지.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김도연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해야 내일 아침에도 저접이식 테이블 앞에 앉을 수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운 김도연의 눈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감겼고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 하나가 커튼 틈 사이로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왔을 때 김도연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아래층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려오자 김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이 박상철의 생일이었으니까요. 2층에서 내려온 김도연은 현관 앞에 놓인 구두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이 거실에서 풍선을 매다는 소리가 들렸고 박지영은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죠. 김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서자 박지영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오늘 친척들 오시니까 차 좀 빼놔. 그 말투에는 미안함도 부탁의 뉘앙스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전달하듯 짧게 끝난 문장이었고 김도연은 고개만 끄덕이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차고에 세워둔 박상철의 검은색 승용차를 빼서 대문 앞에 주차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마트에 들러 부족한 장을 봐와야 했습니다. 김도연의 생일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아, 김도연의 생일이 아니라 박상철의 생일이었죠. 마트에서 돌아온 김도연은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미선이 거실 장식을 마치고 부엌에 서 있다가 김도연을 보며 장바구니를 훌쳤어요. 소고기는? 아버지가 소고기 좋아하시는 거 알잖아. 김도연이 장바구니에서 한우 팩을 꺼내 보여주자 박미선은 그제야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등급 확인했어?
지난번에도 2등급 사왔잖아. 김도연은 대답 대신 한우 팩의 라벨을 박미선 쪽으로 돌려 보여줬어요. 1등급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지만 박미선은 이미 거실로 나가버린 뒤였습니다. 김도연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잠깐 부엌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지만 김도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은 현관 앞에 서서 차량을 안내했어요. 박상철의 형제들, 조카들, 오래된 지인들까지 15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고 김도연은 그 사이를 오가며 신발을 정리하고 음료를 나르고 주차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누군가 김도연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없었어요. 간혹 눈이 마주치는 친척이 있어도 가볍게 고개만 끄덕일 뿐 김도연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박상철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케이크가 나오고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죠. 박미선이 케이크를 자르며 환하게 웃었고 박지영이 촛불을 끄는 아버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김도연은 부엌에서 접시를 꺼내고 있었어요. 케이크를 담을 접시 15개를 식탁 위에 늘어놓으며 거실에서 터지는 웃음소리를 등 뒤로 들었습니다. 케이크가 나눠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박상철의 형이 물었습니다. 상철아, 사위는 어디 있어? 인사를 해야지. 그 말에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박상철은 소파 팔걸이에 기대며 손을 저었습니다. 사위가 뭔 사위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지. 웃음이 터졌습니다. 가볍게 넘기는 웃음이었는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웃음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부엌까지 또렷하게 전해졌어요. 김도연은 접시를 닦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꼭지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 위에 김도연의 시선이 고정된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죠. 박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빈 접시 몇 개를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김도연 옆에 섰지만 방금 거실에서 들린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도연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물 흐르는 소리만 있었고 박지영은 행주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더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모임이 끝난 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어요. 김도연은 현관 앞에서 떠나는 차들을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차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도 김도연은 한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등 뒤의 집에서는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고 거실에 남은 풍선 몇 개가 창문 너머로 보였죠. 김도연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파티가 끝난 뒤에 어지러운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빈 종이컵, 접시 위에 케이크 부스러기, 구겨진 냅킨들. 김도연은 쓰레기 봉투를 꺼내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를 닦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쓸고 풍선줄을 풀어 정리했어요. 30분 넘게 혼자 거실을 치운 뒤 김도연은 쓰레기 봉투를 묶어 현관 밖에 내놓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온 김도연은 깨끗해진 식탁 앞에 섰어요. 낮에 15명이 둘러앉았던 그 넓은 식탁이었습니다. 김도연은 빈 의자 하나를 천천히 잡아당겨 앉았어요. 이 식탁에 앉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열해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이 의자에 앉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김도연은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나무 표면이 차가웠어요. 박상철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사위가 뭔 사위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지. 김도연은 두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떨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손바닥 위에 남은 감각이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죠. 김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계단을 올라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은 김도연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는 괜찮다고 중얼거릴 수 있었지만 오늘 밤에는 그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김도연은 베개 위에 고개를 눕히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김도연의 눈만 오랫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도연이 겨우 눈을 감았을 때 아래층에서 전화벨이 울렸고 뒤이어 박상철의 굵은 목소리가 집안을 관통했어요. 새벽도 아니고 아침도 아닌 이른 시간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엄 대신 날카로운 떨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방문 너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쥔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박미선이 맞은편에서 아버지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지영은 부엌 입구에 서서 두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거실 쪽을 살피고 있었죠. 김도연이 거실로 들어서는 걸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박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박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박지영이 한 걸음 다가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박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끝났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박지영의 손이 아버지 어깨 위에서 멈췄어요. 김도연은 거실 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박상철이 3년 전부터 투자해온 물류 사업이 있었죠. 처음에는 수익이 괜찮다며 친척들에게까지 자랑하던 그 사업이었는데 지난 몇 달 동안 박상철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김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김도연에게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김도연도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상철의 서재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박상철이 책상 앞에 앉았고 박미선과 박지영이 맞은편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김도연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밖에서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 박미선이 김도연을 보며 턱짓을 했죠. 들어와. 이건 너도 들어야 해.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박미선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고 김도연은 문을 닫고 서재 구석에 섰어요. 박상철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한 손으로 밀어내며 말을 꺼냈습니다. 투자금 전액이 날아갔다는 것, 파트너가 자금을 빼돌린 것, 남은 건 빚뿐이라는 것. 박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가락 끝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박미선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이 사업 시작하실 때 누가 옆에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 시선이 김도연을 향했습니다. 김도연은 눈을 깜빡이며 박미선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죠. 3년 전 박상철이 거실에서 사업 이야기를 꺼냈을 때 김도연은 그 자리에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이 한 말이라고는 아버님이 결정하신 거라면 잘 되실 거라는 사위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인사말 한마디뿐이었어요. 박미선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괜찮다고 했잖아. 아버지한테 해보시라고 했잖아. 그 말 듣고 아버지가 더 크게 투자하신 거 아니야?
김도연은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박상철이 책상을 한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맞아. 그때 내가 괜찮다고 했지. 김도연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투자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서재에 필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분노를 쏟아낼 방향이었고 그 방향은 이미 김도연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도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도연 씨가 책임감이라는 게 있으면 이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집에서 10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가족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김도연은 박미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쌓아온 것, 사위라는 존재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이 이 순간을 빌려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죠. 김도연은 시선을 돌려 박지영을 봤습니다. 박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꽉 쥐어져 있었지만 입은 닫혀 있었습니다. 지영아. 김도연이 조용히 불렀지만 박지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박상철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고 서재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업이 망한 건 내 잘못만은 아니야. 내가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 꼴이 난 거야. 박상철의 목소리가 김도연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김도연은 뒷걸음질을 치지 않았어요. 다만 두 손이 옆구리에 붙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죠.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방에서 김도연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박미선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어쨌든 이건 가족 문제야. 가족이 해결해야지. 그 문장 안에 김도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경계 밖으로 밀려난 건 김도연이었어요. 서재 안에서 박상철과 박미선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고 김도연은 문 앞에 서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 김도연의 자리는 이미 없었죠. 김도연은 서재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하며 닫힌 문 안쪽의 목소리들을 등 뒤로 들었습니다. 서재 문 안쪽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상철과 박미선이 번갈아 말하는 소리 사이로 서류가 넘어가는 바스락거림이 섞였고 김도연은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복도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서재 문이 열리며 박미선이 먼저 나왔습니다. 김도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박미선은 아무 말 없이 김도연 옆을 지나쳐 거실로 내려갔어요. 그 뒤를 이어 박지영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박상철이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박상철은 김도연을 내려다봤어요. 어제 생일 파티 때 친척들 앞에서 너스레를 떨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피로와 분노가 동시에 얽혀 있었고 입술이 한번 달싹이더니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도연아. 김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상철이 김도연의 이름을 부르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대개는 야이거나 사위였고 그마저도 필요한 용건이 있을 때뿐이었죠. 이름을 불렀다는 건 지금 하려는 말이 평소와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짧은 문장이었지만 복도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김도연은 박상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미 서재 안에서 결론이 난 뒤에 나온 말이라는 게 느껴졌죠. 김도연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아버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철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잘못을 묻는 김도연의 목소리가 너무 조용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반문하는 것
자체가 거슬렸기 때문인지 박상철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잘못이고 뭐고 없어.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나가라는데 이유가 필요해? 김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상철이 몸을 돌려 서재로 다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김도연은 닫힌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발을 옮기려 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말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 집에서 나가. 10년을 살았던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이렇게 짧을 수 있다는 게 김도연에게는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김도연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 자기 방으로 갔어요. 방문을 열자 어젯밤 그대로인 침대가 보였고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는 읽다 만 책 한 권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옷장을 열었어요.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김도연이 차지한 공간이 얼마나 적었는지가 그 옷장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김도연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셔츠 몇 벌, 바지 2벌, 속옷, 양말. 세면도구를 넣고 지갑을 주머니에 넣자 가방은 반도 차지 않았어요. 김도연은 가방 지퍼를 닫으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가져갈 것이 이것뿐이라는 사실이 슬프다기보다는 허망했어요. 이 방에서 10년을 살았는데 남는 건 반쯤 찬 가방 하나라니. 방문을 열고 나오자 계단 아래에 박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올려다보는 박지영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안도감인지 김도연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연이 가방을 들고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고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자 박지영이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말해볼게. 김도연은 멈춰섰습니다. 박지영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다시 말해보겠다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서재에서 박상철이 소리쳤을 때, 가족회의에서 박미선이 김도연을 몰아세웠을 때, 박지영이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야 나온 말 한마디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김도연은 그렇게만 말하고 박지영 옆을 지나쳤어요. 박지영의 손이 김도연의 팔을 잡으려는 듯 움직였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잠깐 고개를 숙였고 신발끈을 묶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리기를 반복했죠. 현관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었습니다. 김도연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대문 쪽으로 걸었어요. 등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는지 들리지 않았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김도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질까봐가 아니었습니다. 돌아봤을 때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다면 그게 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으니까요. 골목을 빠져나온 김도연은 큰 도로 앞에 섰습니다. 차들이 양쪽으로 쉬지 않고 달렸고 사람들이 김도연 옆을 지나쳐갔어요. 김도연은 가방 끈을 고쳐 잡으며 한쪽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으며 10년 동안 처가 중심으로 살아온 탓에 연락할 친구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김도연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안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한 장과 현금 얼마가 전부였어요. 김도연은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은 채 발이 향하는 대로 걸었어요. 오른쪽 어깨에 메어진 가방이 걸을 때마다 등에 부딪혔고 김도연은 그 리듬에 맞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김도연의 그림자가 길 위에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는
김도연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따라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김도연은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 있었어요.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채 전광판 앞에 서서 목적지 이름들을 하나씩 읽었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어느 도시에도 김도연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선이 전광판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한 글자에 멈췄어요. 남해. 왜 그 이름에 눈이 갔는지 김도연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발이 먼저 매표소 앞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김도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더니 논밭이 펼쳐졌고 그 너머로 산등성이가 이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간 뒤에도 버스는 계속 달렸고 김도연은 어둠 속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유리창에서 마주했어요.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어제까지 처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사람과 지금 버스 창문에 비친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죠. 남해 터미널에 내렸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작은 터미널 앞에는 택시 한 대도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 불빛 아래 간판 몇 개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김도연은 가방을 메고 아무 방향으로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짠내가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 냄새를 따라 골목길을 지나자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도연은 방파제 끝에 걸터 앉아 보이지 않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만 반복되는 그곳에서 김도연은 가방을 베개 삼아 눕고 말았습니다. 새벽찬 기운에 몸이 움츠러들어 눈을 떴을 때 김도연의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어젯밤에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었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졌고 멀리 어선 몇 척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김도연은 굳은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방파제 아래로 작은 어촌 마을이 보였어요. 낮은 지붕의 집들이 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항구 쪽에서 어민들이 그물을 손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도연은 마을 쪽으로 내려갔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항구 근처를 지나는데 작은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는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앞마당에 놓인 스티로폼 상자 안에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미역, 전복, 소라, 성게. 김도연이 가게 앞에 멈춰 서자 안쪽에서 여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강혜진이었어요. 고무장갑을 낀 손에 전복 한 움큼을 들고 있었고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 위로 날카로운 눈매가 김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도연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강혜진의 눈빛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여기 식당이에요?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강혜진은 대답 대신 김도연의 위아래를 훑어봤어요. 구겨진 셔츠, 한쪽 어깨에 메어진 여행 가방, 밤새 밖에서 잔뜩 부은 눈. 강혜진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식당은 아닌데 밥은 있어요. 김도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강혜진은 돌아서며 안으로 들어갔고 김도연은 그 뒤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한쪽 벽에는 어구들이 걸려 있었고 반대편에는 작은 가스레인지와 냄비가 놓인 조리대가 있었죠. 강혜진은 냄비에 불을 올리며 냉장고에서 된장과 두부를 꺼냈습니다. 김도연은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강혜진이 움직이는 걸 지켜봤어요. 강혜진의 손놀림은 거칠지만 빨랐습니다. 재료를 썰고 냄비에 넣고 불 조절을 하는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었죠. 잠시 후 김이 올라오는 된장찌개 한 뚝배기와 밥 한 공기가
김도연 앞에 놓였습니다. 먹어요. 강혜진은 그 말만 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 해산물 정리를 시작했어요. 김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입 떠먹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그제야 김도연은 자기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깨달았어요. 밥을 떠먹는 속도가 빨라졌고 어느새 그릇 바닥이 보였습니다. 김도연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봤어요. 강혜진이 스티로폼 상자를 옮기며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개수대에서 그릇을 씻으려는데 강혜진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놔둬요. 손님한테 설거지 시키는 데가 어딨어요. 하지만 김도연은 이미 수도꼭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씻는 김도연의 손을 강혜진이 잠깐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해산물 정리를 이어갔죠. 설거지를 마친 김도연은 개수대 옆에 서서 강혜진이 일하는 모습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일자리가 있을까요? 강혜진은 전복 껍데기에 붙은 이물질을 칼로 긁어내면서 김도연을 올려다봤어요. 일자리요? 여기가 무슨 도시도 아니고. 강혜진은 칼을 내려놓으며 김도연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밤새 방파제에서 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졌고 볼이 움푹 꺼져 있었죠. 강혜진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죽은 얼굴을 하고 살면 안 돼요. 김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위로인지 꾸짖음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김도연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한 말이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처가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김도연의 얼굴을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던가요? 강혜진은 다시 전복을 집어들더니 잠시 생각하는 듯 입술을 움직였어요. 그러다 김도연 쪽으로 고무장갑 한 짝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갈 데 없으면 일이나 도와봐요. 이거 오늘 안에 다 손질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무리거든. 고무장갑이 김도연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김도연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쥔 고무장갑이 축축했고 바다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장갑을 끼고 강혜진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강혜진이 전복 손질하는 법을 보여주었고 김도연은 서툰 손으로 따라했습니다. 칼날이 미끄러져 손등을 스쳤지만 김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머리 위로 남해의 햇살이 내리쬐었고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칼날이 미끄러지는 횟수가 줄어든 건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김도연은 매일 아침 강혜진의 가게 앞에 나와 고무장갑을 끼고 해산물을 손질했어요. 전복 껍데기에 이물질을 긁어내고 소라를 크기별로 분류하고 미역을 펼쳐 말리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손이 따라가지 못해 강혜진이 옆에서 혀를 찼지만 김도연은 묵묵히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터진 자리가 굳어살이 되었어요. 강혜진은 김도연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요. 그건 그쪽에 놔요. 점심때 됐으니까 밥 먹어요. 필요한 말만 했고 쓸데없는 위로나 궁금증은 내비치지 않았죠. 김도연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 마을에 왔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게 김도연에게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곳, 자기 사정을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강혜진이 김도연을 새벽 항구로 데려갔습니다. 어선에서 내린 해산물을 받아 무게를 재고 상자에 나눠 담는 일이었어요. 새벽 4시 반,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항구에는 어부들이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강혜진은 그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며 어부들과 흥정을 벌였습니다. 김도연은 강혜진 뒤에 서서 상자를 날랐어요.
등이 땀으로 젖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어부 한 명이 강혜진에게 물었고 강혜진은 상자 뚜껑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 그 말이 김도연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위도 아니고 식객도 아니고 짐도 아닌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호칭이 김도연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종류의 인정이었어요. 김도연은 상자를 트럭에 실으며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강혜진의 해산물 직거래는 단순했어요. 새벽에 항구에서 받은 해산물을 손질해서 당일 택배로 보내는 방식이었죠. 단골 고객이 있었지만 수가 많지는 않았고 주문 관리도 강혜진 혼자 수첩에 적어가며 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주문을 정리하면 빠지는 게 없을 텐데요. 강혜진은 수첩을 펼쳐 김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지만 순서가 없었고 날짜와 이름이 뒤섞여 있었어요. 김도연은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탁자에 앉아 수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 고객별, 품목별로 나누고 배송 순서를 잡았죠. 사흘 뒤 강혜진이 정리된 수첩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러니까 확실히 편하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김도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누군가의 일에 보탬이 되었다는 감각, 자신이 한 일이 쓸모가 있다는 확인. 처가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직거래 고객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김도연이 주문 정리를 맡으면서 배송 실수가 줄었고 재주문율이 올라갔거든요. 강혜진은 아침마다 항구에서 받아오는 해산물의 양을 조금씩 늘렸고 김도연은 포장과 발송을 도맡았습니다. 둘은 해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무렵 마무리했어요. 저녁이면 가게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강혜진이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김도연에게 건네고 둘 다 말없이 파도 소리를 들었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강혜진이 보리차를 마시다가 문득 말했어요. 여기 앞에 자리가 있거든요. 테이블 몇 개 놓으면 사람들 앉혀서 바로 먹일 수 있는데. 김도연은 강혜진이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가게 옆에 붙은 작은 공터였어요. 지붕을 달고 테이블을 놓으면 서너 팀은 앉을 수 있는 크기였죠.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해봐요? 그 물음에 김도연은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해보죠. 두 사람은 직접 공터를 정리했습니다. 김도연이 마을 목공소에서 나무 판자를 얻어와 테이블을 만들었고 강혜진은 어부들에게 부탁해 천막을 구했어요. 페인트 칠은 둘이 함께 했습니다. 강혜진이 기둥을 칠하다가 김도연의 셔츠에 페인트를 튀겼고 김도연이 항의하자 강혜진은 웃으며 붓을 한 번 더 튀겼죠. 김도연도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은 게 언제 이후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식당이 문을 연 날 손님은 세 팀이었습니다. 마을 어부 2명과 인근에서 낚시를 왔다는 부부 한 쌍. 강혜진이 부엌에서 해물탕을 끓이고 김도연이 테이블을 세팅했어요. 첫 손님에게 음식을 내놓을 때 김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해물탕을 한 입 먹은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고 했을 때 그 떨림이 멈췄습니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어요.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항구 앞 작은 해산물 식당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강혜진은 새벽에 직접 바다에 나가 재료를 가져왔고 김도연은 가게 운영 전반을 관리했어요. 메뉴판을 새로 만들고 좌석 배치를 조정하고 단골 손님의 이름을 기억해서 인사를 건넸죠.
손님들은 김도연을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김도연은 그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가슴 어딘가를 건드리는 걸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테이블 수를 2배로 늘렸고 강혜진은 해산물 직거래와 식당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사업이 안정되었어요. 김도연의 얼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그을린 피부, 단단해진 손,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바뀌어 있었죠. 방파제에서 죽은 얼굴로 잠들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새벽 항구에서 상자를 나르며 어부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정리하는데 강혜진이 걸레를 짜면서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 얼굴 생각나요? 진짜 귀신 같았는데. 김도연은 테이블을 닦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된장찌개 안 끓여줬으면 진짜 쓰러졌을 거예요. 강혜진은 걸레를 바닥에 탁 내리치며 웃었어요. 그러니까 밥값은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빈 가게 안에 퍼졌고 열린 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깔렸습니다. 김도연은 걸레를 내려놓고 가게 밖으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수평선이 희미하게 보였고 바람이 김도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강혜진이 옆에 나와 서며 보온병을 내밀었어요. 김도연은 그것을 받아 한 모금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처가의 2층 작은 방 창문으로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이곳에서는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떠 있었습니다. 별을 올려다보던 그날들이 쌓여 3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이제 남의 어촌의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평일에도 빈 테이블이 거의 없었고 주말이면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웠죠. 강혜진은 여전히 새벽마다 항구에 나갔고 김도연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테이블을 닫고 메뉴판을 점검했습니다. 둘 사이에 말이 필요 없는 호흡이 생긴 건 오래전이었어요. 강혜진이 부엌에서 손짓만 하면 김도연이 필요한 재료를 가져다 놓았고 김도연이 손님 응대에 바쁠 때면 강혜진이 알아서 빈 그릇을 치웠죠. 그날도 점심 장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테이블 8개가 모두 찼고 김도연은 주문을 받으며 가게 안을 오갔어요. 강혜진이 부엌에서 해물탕 냄비 2개를 동시에 올리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김도연이 손님에게 물을 따르고 있을 때 가게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김도연은 물병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입구에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손이 멈췄죠. 앞에 선 사람은 박상철이었어요. 3년 전 서재에서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던 그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서 있는 자세마저 불안정해 보였죠. 그 옆에 박미선이 있었고 방걸음 뒤에 박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소음 속에서 김도연과 박상철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연 씨, 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3년 전 서재에서 김도연을 몰아세우던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 조심스러움이 깔려 있었죠. 김도연은 앞치마를 벗지 않은 채 입구 쪽으로 다가갔어요.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대화를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시죠. 김도연이 말하자 3사람은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가게 옆 방파제 쪽으로 걸어가 난간에 기대섰고 김도연은 팔짱을 끼지도 주머니에 손을 넣지도 않은 채 3사람을 마주했습니다. 바닷바람이 4사람 사이를 지나갔어요.
박상철이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몇 번 달싹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대신 박미선이 말을 이었죠.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정리됐어. 집도 넘어갔고. 김도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 투자 실패가 이 지경까지 온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박미선의 얼굴에도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고 옷차림도 예전과 달리 수수했습니다. 도연 씨한테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박미선은 말을 이어가다가 시선을 아래로 떨궜어요. 김도연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3년 전 서재에서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죠. 김도연의 시선이 박지영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박지영은 박미선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3년 전 계단 아래에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말했던 모습 그대로였죠. 그때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금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어요. 지영 씨. 김도연이 부르자 박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울음조차 참고 있는 얼굴이었죠. 왜 왔어요? 김도연의 물음에 박지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을 하려는 듯 입이 열렸다가 닫혔고 그 사이 박상철이 고개를 들어 김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사위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3년 전 서재에서는 위에서 내려다봤던 그 눈이 지금은 같은 높이에 있었죠. 아니, 오히려 박상철의 눈이 더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도연아? 박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년 전 그 이름을 불렀을 때와 같은 두 글자였지만 그때는 추방의 선언이었고 지금은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도와줘라. 김도연은 그 말을 듣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파제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오늘따라 파도가 잔잔했고 수평선 위로 구름 한 점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김도연의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스쳤습니다. 접이식 테이블 위에 밥 한 공기, 생일 케이크 위에 메모지, 사위가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이라던 목소리, 이 집에서 나가라던 한마디, 그리고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던 대문 앞. 뒤에서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강혜진이 앞치마를 두른 채 밖으로 나와 김도연의 등 뒤에 섰습니다. 상황을 다 듣지는 못했겠지만 김도연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짐작한 듯 했어요. 강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도연에게서 두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바다를 함께 바라봤죠. 박상철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줄 몰랐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제발. 김도연은 박상철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3년 전의 권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남은 건 늙어버린 한 사람의 초라한 모습뿐이었죠. 박미선도 박지영도 김도연의 대답을 기다리며 서 있었고 방파제 위에는 바람 소리만 돌았습니다. 김도연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답 대신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강혜진이 서 있는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강혜진의 얼굴에는 어떤 요구도 없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옆에 있겠다는 표정이었죠. 김도연은 다시 정면을 봤습니다.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고 김도연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박상철의 어깨가 조금씩 더 처져 내렸습니다. 박상철의 어깨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처져 있었고 김도연의 침묵은 방파제 위의 바람보다 무거웠습니다. 박미선이 입술을 깨물며 한 발 앞으로 나섰고 박지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김도연은 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3년 전 이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와 지금은 달랐어요.
그때는 쫓겨나는 사람이 김도연이었고 지금은 기다리는 쪽이 저 세 사람이었으니까요. 김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박상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간절함이 묻어있는 눈이 김도연을 향했죠. 김도연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집에서 밥을 따로 먹었습니다. 박상철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김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접이식 테이블 아시죠? 부엌 옆에 있던 거요. 그 테이블이 제 자리였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 식탁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박미선이 시선을 돌렸어요. 바닥을 보는 얼굴이 굳어 있었죠. 김도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일 케이크 위에 제 이름이 없었던 거 아버님은 모르셨을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 제가 한 일은 운전하고 신발 정리하고 설거지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김도연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어요. 하지만 떨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을 고르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업이 무너지니까 가장 먼저 저한테 책임을 돌리셨어요. 괜찮다고 한마디 한 게 전부인 사람한테요.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죠. 그날 저는 가방 하나 들고 나왔는데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지영의 어깨가 떨렸어요. 고개를 숙인 얼굴 아래로 눈물이 떨어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박지영을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거뒀죠. 지영 씨, 그때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어요. 나가지 말라고, 아니면 같이 나가자고. 그 말 한마디면 됐는데 끝내 하지 않았잖아요. 박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김도연을 바라봤지만 김도연은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3년 전이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김도연의 뒤에는 바다가 있었고 그 옆에는 강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제발 한 번만 받아오. 김도연은 박상철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서재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내가 괜찮다고 했지 않느냐고 소리치던 사람이었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니까 이유 따위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지금 사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감각이 있었지만 그것이 연민인지 분노인지 구분하고 싶지 않았어요. 김도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 사람과의 거리가 조금 벌어졌고 그 한 걸음이 김도연의 대답이었어요. 김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미선이 김도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김도연의 눈빛에 멈췄습니다. 김도연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다만 오래전에 내린 결론을 전달하는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죠. 김도연은 강혜진을 돌아봤습니다. 강혜진은 두 걸음 떨어진 곳에서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털며 서 있었어요. 김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강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만 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김도연은 다시 세 사람을 향해 말했어요. 사람은 돈이 아니라 사람 대접받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문장이 방파제 위에 놓였습니다. 박상철도 박미선도 박지영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0년 동안 김도연을 사람 대접하지 않았던 건 저 세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강혜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강혜진은 김도연 옆으로 다가가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박상철이 바라봤어요. 3년 전 가방 하나 들고 대문을 나서던 사위가 지금은 바닷바람에 그을린 단단한 얼굴로 자기 가게 앞에 서 있었죠. 박상철의 입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미선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돌아가자는 뜻이었죠. 박상철은 마지막으로 김도연을 한번 올려다봤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박미선이 아버지를 부축하듯 이끌며 방파제를 내려갔고 박지영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김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끝내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도연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1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고 박지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아버지와 언니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김도연은 서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뒤에야 김도연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 안에 눌려있던 것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공허함이 아니라 고요함이었어요. 강혜진이 김도연의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는 거죠. 김도연은 강혜진을 바라봤어요. 강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위로도 아니었고 심오한 말도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 안에 김도연이 필요한 전부가 들어 있었죠. 여기 사는 거라는 말. 돌아갈 곳이 아니라 머무르는 곳이라는 뜻. 혼자가 아니라는 뜻.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치우지 못한 점심 테이블이 남아 있었고 부엌에서는 국물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김도연은 앞치마를 다시 묶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강혜진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고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가게 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오후 햇살이 수면 위에 부서지며 반짝였고 방파제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낮게 날아갔습니다. 김도연은 걸레를 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 위로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떠오를 거라는 걸 김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뜰 때 김도연은 이곳에 있을 거였어요. 이 가게에서, 이 바다 앞에서, 이 사람 곁에서요. 사람은 돈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답게 대해주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김도연에게 바다는 도망친 곳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